그 학원의 세무 중에서 중요한 개정 과목 2개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입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직원한테 나간 돈이 복리후생비고요. 이 접대비는 손님한테 나간 돈이 접대비예요. 손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4대 보험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4대 보험. 근데 많은 학원에서 4대 보험 가입한 강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다 3.3%야.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복리후생비는 직원한테 나간 돈이에요. 직원하고 회식했다거나, 직원한테 뭐 유니폼을 사줬다거나, 직원한테 4대 보험을 내줬다거나, 이게 복리후생비야. 그런데 우리 학원은 직원이 없어. 근데 복리후생비가 있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원장님 본인이 밥 사 먹은 거, 본인이 커피 사 먹은 거 다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안 돼요. 요게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면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하더라도 500만 원 밑으로 처리하세요. 다음에 접대비인데 이건 손님한테 준 돈이에요. 손님. 그러면 학원에서 손님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학부모죠. 학부모나 학생. 얘한테 지급한 돈이에요. 이게 접대비예요. 근데 문제는 접대비는 무조건 10,000원 이상이면 증빙이 있어야 돼요. 증빙. 그래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문상 주죠. 문상. 성적이 올랐거나 아니면 자기 친구 데리고 하나. 그럼 문화상품권 주잖아. 문화상품권. 그죠? 요거 줬을 때가 문제예요. 요거 줬을 때. 이게 다 접대비예요. 접대비는 반드시 그 10,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나 지프카드, 체크카드 써야 돼. 체크카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학원에서 현금 주는 경우도 있어요. 2,000원, 3,000원. 그러면 무조건 10,000원 이하로 분할해서 해야 돼요. 접대비는 10,000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증빙이 있어야 돼. 증빙이.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000원 줬다 그래도 어떻게 10,000원씩 3번 준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장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복리후생비는 500만 원 이하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접대비는 무조건 10,000원 이하로 쪼개야 돼요. 증빙이 없는 것들 쪼개 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여기 교재는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경조사. 그러니까 부조한 거. 제가 아까 세금 신고할 때는 무조건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비용은 딱 하나 있어요.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비용 딱 하나. 그게 뭐냐면 경조사비입니다. 경조사비. 원장님 한번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내가 부조했어요. 부조. 우리 김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10만 원 부조했어요. 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부조하면서 영수증 끊어달라면 딱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경조사비, 접대한 경조사비, 요거는 증빙이 없어도 인정을 해줘. 얼마까지 인정해 주냐면, 요게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해 줘요. 건당 20만 원까지. 건당.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 선생님 결혼했어. 내가 10만 원 부조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10만 원 부조한지 20만 원 부조한지 알 수가 없죠. 20만 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부조를 안 했어. 그래서 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끔 이거 신고할 때, 종소세 신고할 때 보면요. 원장님이 청첩자 부고장을 이만큼 가져와. 이만큼. 100장 가져와. 100장. 비용 처리해달래. 한 장에 20만 원씩 2천만 원 해달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식이. 어떻게 1년에 100건의 경조사, 그리고 여기서 이 경조사는요, 학원과 관련된 경조사여야 돼요. 학원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결혼했다든지, 선생님 부모님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거 해야 돼요. 본인의 친척, 원장님의 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부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이 얼마까지 인정돼요? 상식선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제가 볼 때는 많아야 한 달에 2-3건이에요. 많아야. 그거 이상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가끔 보면 진짜 이게 꼭 무슨 절세 비법인 것처럼 듣고 와서 원장님 혹하는 거야. 청첩장만 있으면 한 장에 20만 원씩 비용 처리된다. 그럼 몇백 장 가져, 몇백 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식입니다. 상식.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나왔어요.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이에요. 이 의무 발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하는 거. 이게 의무 발급이에요. 10만 원 이상. 만약에 소비자가 원하면, 학부모가 원하면 학부모 전화번호로 발급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요 번호로 발급하는 거예요.
010-000-1234. 요걸로 발급하는 거예요. 이걸 자진 발급이라고 그래요.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학원비 있죠? 학원비는 학부모 입장에서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두 가지 혜택. 처음에는 하나는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공제. 이 학원비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공제가 돼요. 두 번째는 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이게 신용카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돼요. 이 두 개가 돼요. 두 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요 교육비 공제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이 돼요. 미취학 아동. 그래서 교육비 공제는 미취학 아동만 돼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하고 태권도 미취학 아동 얘만 돼요. 우리 애는 뭐 고등학생 가르쳐. 근데 갖고 학부모가 와. 우리 애 그 수강료 교육비 공제밖에 좀 영수증 떼달래. 이거 가져가도 교육비 공제 안 돼요. 미취학 아동만 되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만. 근데 이거 그냥 끊어주세요. 걔네 입만 아파. 아, 이건 교육비 공제는 미취학 아동만 됩니다. 그렇게 안 끊어주면요. 학부모가 오해해. 교육비 공제 띄워주기 싫어갖고 막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할 필요 없이요. 띄워주면 돼요. 그렇지만 교육비 공제는 미취학 아동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신용카드 공제는 모든 학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교육비 공제하고 신용카드 공제 둘 다 학부모가 월급쟁이일 때 가능한 거예요. 학부모가 월급쟁이일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부모가 자영업자야. 그럼 저런 거 없어요.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 영수증 요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가 월급쟁이일 때 문제가 돼요. 학부모가 월급쟁이일 때 2월 달에 보통 연말자산에 2월 달에 1월 달에 와서 작년 1년 거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금 영수증은 소급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못 끊어준다. 그럼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신고하면요 포상금이 있어요. 얼마가 포상금이냐면 미발급한 금액이 20% 포상금이에요. 20%.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특히 고3 있는 학원들 얘가 이번에 대학에 실패했어. 그럼 학부모가 화가 나. 그래서 어떤 학부모는요 학원 와서 뭐 수강료 돌려달래. 환불해달래. 1년 거. 그런 학부모도 있고요. 어떤 학부모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한 거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학부모도 알아요. 이 현금 영수증 소급 발급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자기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 그래서 이걸 신고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발급한 금액에 20%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20% 가산세. 20% 가산세 내고 옛날에는요 50% 과태료 했어요. 50%.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그래서 이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발급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FM은 여러분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건 다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 발급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은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영어는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수학은 30만 원이야. 그러면 적어도 25만 원짜리 한 장, 30만 원짜리 한 장을 자진 발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한 010-000-1234. 이걸 자진 발급이라고 했죠. 이걸 발급을 해놓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음 연도에 학부모가 와서 작년 거 발급해달래. 그럼 이거 주는 거야. 이거 자진 발급해놓은 거. 그럼 이걸 가져가면 학부모가 거기 현금 영수증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 신고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대별로 매월 적어도 한 2장 정도는 발급해 놓으세요. 우리 학원은 뭐 고등부는 30만 원, 35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4장을 2장씩 발급해 놓는 거야. 왜? 어떤 학부모가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 놓으세요. 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뭐 마지막 주 수요일. 그날은 책상에 앉아갖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해 놓는 거야. 금액대별로 2장씩. 요게 베스트고, 요게 베스트예요. 다음에, 아니면 1월 달에 끊어달라 그러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소급 발급이 안 되니까 한 달에 30만 원에서 360만 원 오늘 날짜로 발급해 주도 오늘 날짜로. 그렇지만 이거는 요번 연말정산에 못 써먹고 내년도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학부모가 이 현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하면요. 세금으로 얼마 혜택 보냐면 대략 한 5% 정도예요. 5%. 대략. 그래서 이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200만 원 만약에 수학료 냈다 그러면 200만 원 5%는 얼마죠? 10만 원. 이걸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원장님이 학부모 잘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를 연말정산에 반영하게 되면 제가 세무사한테 들었는데 대략 5% 정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200만 원 제가 지금 끊어드릴 수가 안 끊어주는 게 아니라 못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제가 5% 10만 원 보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세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이 20%라고 했지. 20%. 포상금이 20%예요. 포상금이 20%예요. 20%. 이거만큼 보전해 주는 거예요. 포상금이 20%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되면 20% 얼마? 40만 원 보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신고가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거 신고 들어가면 과산세 20만 원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 받아요. 이 강의를 듣는 원장님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 꿈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세무조사 한번 받는 게 꿈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학원 원장이 세무조사 받아서 1억 추징됐다. 그러면 한편으로 막 부러워.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저렇게 한번 해보나? 근데 막상 세무조사 들어오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세무조사 나오면요. 여러분이 요 정도 세금이 추징되겠다라는 그 금액 있죠. 요 정도 추징될 거야. 그 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그만큼 추징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 추징됩니다. 특히 여자 원장님들은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기본 5kg 다이어트 됩니다. 기본적으로 5kg 다이어트 돼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면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을 조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사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적정하게 신고해서 세무조사 안 나오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번 세무조사 나오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용 계좌라는 게 있어요. 7,500만 원 넘는 사람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돼요.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은 뭐냐면 신용카드 단말기 그 수익금이 그 사업용 계좌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가 그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야 되고 임대료가 그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 계좌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차명 계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차명 계좌. 원장님 절대로 차명 계좌 쓰면 안 돼요. 차명 계좌. 왜 그러냐면 이거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신고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에 학부모가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막 쭉 얘기 듣더니 알았대. 내일부터 그러면 우리 애 2명이래. 2명 보내겠대. 중학생이래. 2명. 원장님 너무 좋아. 그죠? 이 2명 들어오네.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근데 그 학부모가 그래요. 우리가 그 수강료는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계좌번호 가르쳐 달래요. 그 다음에 그 학파라치가 그 계좌에다가 10원을 송금합니다. 10원. 그러면 상대방 그 계좌에 이름이 나오죠. 이름. 내 이름은 뭐 홍길동인데 그 학원 사업자 등록증에는 홍길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계좌는 성춘향이야. 이름이 다르죠. 이게 차명 계좌예요. 10원만 신고하면 상대방 계좌 이름이 뜨잖아. 차명 계좌예요. 차명 계좌. 이 차명 계좌 신고하면 일단 100만 원 포상금 나와요. 100만 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학원 말고 식당들 되게 많아요. 식당. 요즘 식당은 너무 어렵잖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런 거예요. 뭐 코로나 끝났다고 가정할게요. 이번에 우리 회식한대. 회식. 50명 단체 손님 간대. 그러니까 식당 주인 너무 좋아. 50명 단체 손님이니까. 근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노쇼예요. 노쇼. 예약해놓고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식당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 그 예약금 10만 원에도 좀 거셔야 된다. 알았다. 걸겠다. 계좌번호 가르쳐달래. 그리고 10원 송금합니다. 상담할 때 주인장이랑 얘기할 때 사업자 등록증에 그 이름 있죠. 그거 기억해놨다가 송금했을 때 이름이 다르면 차명 계좌죠.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이에요. 포상금. 그래서 이거 절대 차명 계좌 쓰면 안 돼요. 차명 계좌. 그 차명 계좌가 어떻게 걸리냐? 이 학파라치가 신고하는 경우예요.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명함에 차명 계좌를 주는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학부모들한테 그
안내문 보낼 때 차명계좌에 보내. 이거 바보 같은 그 학부모 중에 세무공무원도 있을 수 있어요. 세무공무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많이 걸려요. 지금 여러분 사업용 계좌가 A예요. 사업용 계좌. 그리고 B가 차명계좌예요. 그러면 수강료가 연료도 들어오고 연료도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사업용 계좌에서 돈이 조금뿐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모자러. 강사들한테 인건비 주기 모자러. 그러니까 자꾸 이 차명 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를 이렇게 송금하는 거야. 그럼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 사업용 계좌는 국세청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사업용 계좌에 딴 계좌 돈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국세청이 이거 차명 계좌구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명 계좌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차명 계좌 사용하는 것보다 원장 명의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 하는데 차명 계좌 쓸 바에는 원장님 명의의 다른 계좌 하나 만들어서 그 계좌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라는 얘기 아닌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성실신고 사업자인데요. 그 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 그럼 자꾸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법인 전환할 필요 없어요. 법인. 아까 제가 법인 전환하려면 연간 매출 적어도 한 7, 8억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꾸 우리 세무사가 요번에 성실신고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법인 전환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법인 전환하려면 돈 빼오기가 힘들어요. 법인 전환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법인 전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볼 마지막 토픽 요건 뭐냐면요. 요건 지금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한 5, 6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그 세법은 크게 안 바뀌었는데요. 세수가 급격히 막 추가됐어요. 세수가. 세금이 너무 잘 거쳐. 세금이. 왜 그러냐면 한 5, 6년 전에 국세청이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요게 뭐냐면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하죠. 그러면 4월 달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줘요. 안내문. 당신의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은 얼마니까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내문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안내문에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전년도 세금 신고한 걸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그 안내문에 그게 요 내용이에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가장 많은 게 소득률 낮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학원업을 하고 있고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평균 소득률, 이익률은 예를 들어 15%다. 근데 당신은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있다. 이걸 안내문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거 받아보고 이제 후달리는 거야. 국세청이 나 보고 있네? 그러면서 막 높게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긴 다음에요. 우리나라 세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원장님 이거 받으면 겁이 나요. 그럼 어떤 게 내용이 있나? 한번 빠른 속도로 볼게요. 복리후생비 과다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리후생비는 직원한테 나간 돈이에요. 근데 우리 학원은 직원이 없어. 다 3.3%야.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있으면 안 돼. 500만 원 이상인 데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정규직비 가소수치. 아까 그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잔뜩 집어넣는데 이런 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제일 많아요. 소득률 저하. 이런 식으로 와요. 다음에 당신의 신고 소득률이 다른 데 비해서 80% 미만이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신고해. 이거 받으면요. 다 후달립니다. 겁이 나요. 우리 조사 나올 수도 있게 막 올려서 신고해. 다음에 인건비가 너무 많은 학원도 연락이 옵니다. 그다음에 수익금액,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뭐냐 보세요. 2019년 매출액이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대. 제가 맡고 있는 학원이에요. 실제 사례인데 여기는 2018년도에는 2억 7천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4억으로 50%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세무서에 연락 온 거예요. 야, 당신 학원 매출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너 그러니까 가짜로 인건비 넣을 거지. 우리가 보고 있어. 알아서 신고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친인척 인건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이것도 이렇게 안내문이 와요. 5천만 원 이상인 친인척이 당신네 회사에 있다. 가라면 너희 죽어. 가라면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친인척 같은 경우 한 4천만 원 정도 신고하는 게 실제로 일하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일 안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현금 수입 업종입니다. 학원은 현금 수입 업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학원은 현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몇 프로냐면 여기 5%예요. 5%. 전체 매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면 이렇게 또 연락 와요. 5% 미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가서 신고한 거 보세요. 전체 매출 중에서 현금하고 현금 영수증 얼마 신고했는지 5% 미만이다. 이거 되게 리스키한 거예요. 5% 이상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규정인데 세무조사하고 나면 보통 4년 동안은 조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인 거예요. 당신 내 사업장 작년에 세무조사했다. 세무조사했는데 세무조사하고 나서 4년 동안에 안 나올 줄 알았지? 아니야. 우리 보고 있어. 너 너희 소득이 너무 낮게 신고했네? 이거 대비해. 이런 얘기예요. 세무조사 받고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데 또 연락 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아까 제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라고 그랬죠? 근데 등록한 신용카드를 분석을 합니다. 오, 이거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신변 자파를 쓴 게 1년 동안 요만큼 썼다는 거예요. 800만 원. 가정용품 구입한 게 1억 구입했다는 거예요. 업무부관 업소. 이건 업무부관 업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게 3,400만 원 썼다는 거예요. 병원 간 게 4천만 원. 외국에서 쓴 건 없고 이 사람은 휴일에 쓴 거, 심야에 쓴 거. 이게 모두 해서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경비가 아닌 것 같아. 너희가 알아서 잘해.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그리고 작년에 하나 또 추가된 것 중에 제가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그 코로나 호황업종. 코로나 때문에 호황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였지,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업종이 있어요. 학원 되게 어려웠죠? 그죠? 다 어려웠어. 여행, 관광 다 어려웠어요. 어느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냐면 우리 작년 봄서부터 지원금 나왔죠? 지원금. 지원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어디다 썼어요? 어디다 썼어요? 소고기 사 먹었잖아요. 소고기. 정육점이 돈 잘 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당신네 업종은 코로나 호황업종이다. 그러니까 세무신고 성실하게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간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할 겁니다. 가끔 보면 어떤 세무사한테 의뢰하면 좋겠냐요. 저 몰라요. 몰라. 근데 의뢰하면 안 되는 세무사가 있어요. 그걸 볼 거예요. 의뢰하면 안 되는 세무사.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세무조사 나오면 디펜스 해주겠다. 말도 안 돼요. 세무조사 나오면 없었던 듯이 가는 경우 없어요. 현직 대통령 백 정도가 아니면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전직 여기 관할 세무서 무슨 과장이었다. 그 세무조사 나오면 내가 막아줄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세무조사 나오는 공무원들 있죠.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없었던 듯이 가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안 나오게 미리미리 적정하게 신고하는 게 좋은 거지 세무조사 안 나오게 막아줄게. 이거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 학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부가세를 줄여주겠다는 세무사. 이거 사기꾼이에요. 부가세는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부가세는 내가 조금 내면요. 상대방이 더 내야 돼요. 부가세는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그래서 부가세는 절대 줄일 수 없어요. 물론 소득세는 약간의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 부가세 줄여주겠다는 세무사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세 번째, 이거는 되게 학원에 많아요. 간판이나 명함에 세무사 이름이 없는 거야. 세무사 이름이 없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 사무소, 팀장 홍교동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세무사 사무실이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세무사 신연범. 이것이 적혀 있어야 돼. 근데 명함도 간판도 세무사 이름이 없어. 그냥 사고만 있어. 이런 데는 거의 다 사무장들이 하는 데예요. 사무장들이 할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 세무사 이름 빌려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다른 사람 이름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세무사 이름이 없는 거야. 이런 데는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사무장들이 하는 데예요. 사무장들이. 그래서 이런 데는 그 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돼요. 그럼 본인들이 책임 못 지죠. 책임을 못 지니까 자꾸 5억이 넘으면 법인 전화를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무사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는 사무장관만 얘기해. 이런 데도 하면 안 돼요. 세무사 얼굴도 몰라. 만난 적도 없어. 통한 적도 없어. 이건 다 사무장들이 하는 데예요.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3번, 4번, 5번 다 같은 거죠. 세무사 이름이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소 주소가 계속 바뀌어. 이런 데도 가짜예요. 가짜. 다음에 요거. 세무 상담은 안 하고 맨날 보험만 팔어.
세무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건 그렇고요. 근데 그 원장님 이번 종신보험 좋은 거 나오는데 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하는 애들이에요. 보험 사무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세무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제가 아는 그 한의사가 있어요. 그 친구 동생이에요. 근데 얘는 본인이 직접 기장해서 세무신고해요. 저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조그만 학원 같은데 한 대 기장료 10만 원이에요.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싼 돈이에요. 근데 싸다고 생각하면 큰 돈 아니에요. 10만 원만 세무사한테 주면 다 해줘요. 근데 왜 그걸 해? 아니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요. 원장님 그거 할 시간에 애들을 더 가리거나 교재 만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찌라시라도 돌리세요. 찌라시라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은요 남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2개예요. 세무사도 하고 노무사도 해요. 제가 만약에 노무사 일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노무사 일만 하고 세무사 일은 접었어요. 폐업했어. 그러면 제가 세무사 라이센스가 있어도요.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왜 해? 10만 원만 좀 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고 친절하고 유능한 세무사는 없습니다. 원장님 아시죠? 싸고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싸고 친절하고 유능한 세무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적정한 선에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적정한 선. 너무 싸다. 그럼 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원은 수학 가르쳐요. 일주일에 3번 와요. 그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근데 옆에 학원은요. 똑같이 하고요. 똑같이 하고 우리 학원은 30만 원 받는데 거기 10만 원 받는데요. 똑같이 하고. 원장님 어떤 생각 들어요?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생각 들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세무사 기장 보통 한 달에 10만 원 한다고 그랬죠. 어떤 데는요. 뭐 5만 원 받는다고 그러고 어떤 3만 원 받는. 이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여러분 학원에 성실하게 신고해준다 기대하면 이거는 진짜 욕심이에요. 뻔한 거예요. 싸고 친절하고 유능한 세무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지금 마지막에 제 연락처입니다. 저는 세무법인 다솔의 신현범 지점이라고. 지점 이름이 신기하죠? 저는 제 이름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지점 이름으로 썼어요. 신현범 지점이고 제 이름은 신현범이죠. 신현범. 그리고 노무법인은 상상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송파에 있고 송파 그 법원 동부지방법원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전화는 잘 못 받아요. 전화는 잘 못 받으니까 메일이나 아니면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고 문자나 톡을 보내실 때 유의사항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나 톡에다가 하트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바가지고 있죠. 왜 하트가 3개씩이니? 하트 붙이면 안 돼요. 물결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게임 초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게임 안 하거든요. 너무 많이 와. 함께 달려요 우리. 이 게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게임 초대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요즘 베스킨라빈스나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 기프트콘이라는 거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땡큐입니다. 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 마지막 3번째는 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프트콘 같은 거 보낼 때 3만 원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에 다른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